29번에 저당 유동화 과정인데 이제 그 기업 시장처럼 저당 차용인이 바로 자금을 빌려고자 하는 자금 수요자나 저당 차용인이나 같은 말이죠. 그 차용인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주택을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죠. 이 시장이 이제 제1차 저당 시장이죠. 그죠? 기업의 저당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시장.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을 다른 말로 뭐라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합니다. 기억 1번 지문에 1차 저당 시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죠. 그리고 2번에 이제 1차 시장에서 저당권이 형성되죠.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설정된 저당권을 금융기관이 유동화 기관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저당 풀을 담보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기도 하고 또 유동화 기관이 그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저당 풀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해서 투자에게 팔아가지고 현금도 조달하고 그 MBS라는 증권을 만들어내는 요 시장이 바로 2차 저당시장입니다. 그지? 니은 시장이 2차 저당시장이죠. 그러니까 2번 지문 그 2차 저당시장은 바로 저당권을 상표로 만들어서 팔아서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대출기관 쪽으로. 그래서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혀 하자가 없는 지문이다. 1차 시장을 주택 담보 대출 시장, 2차 시장을 주택 자금 공급 시장. 요 용어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그 디귿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이 이걸 직접 저당 풀로 만들어서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기도 하고 또 유동화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라는 증권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금융기관이 현금이 조달되지 않습니까? 현금 보유 비중이 증가해. 그러면 유동성은 높아졌고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이 바로 자기자본 비율인데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죠. 낮추는 게 아니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지면 MBS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면 안 되지. 현금이 확보되니까 현금 보유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제결제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이요 8%예요. 근데 금융기관이 차입자들이 예금하는 예금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금주들의 예금만 갖고는 자기자본 비율을 맞출 수가 없지 8%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은행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M&A를 하잖아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우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전부 다 금융사들이 지주회사로 탈바꿈을 했죠. 2개, 3개 금융기관이 다 합쳐가지고 신한지주, KB금융지주 이렇게 다 하나 지주회사 이렇게 다 지주회사로 탈바꿈을 해서 여러 개 금융기관이 합치죠. 그게 자기자본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당권을 팔아서 현금이 조성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는 금융기관이 유지되기 위한 금융기관이 생존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저당권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죠. 유동성 위험은 줄어듭니다. 그치? 그럼 전혀 3번도 하자가 없습니다. 3번이 하자가 없는 게 아니고 3번이 틀렸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그래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4번에 리얼에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 채권 집합, 이게 저당 풀이죠. 이걸 이제 사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그때 발행한 증권이 바로 주택저당증권, 바로 MBS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4번도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5번에 저당 시장이 활성화되고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려면 1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하고 2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 중에 뭐가 더 높아야 합니까? 1차 금리가 높아야 되죠. 그럼 디귿의 금리가 1차 시장 금리고 미음의 금리가 2차 시장 금리 아닙니까? 그럼 디귿의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지. 디귿의 금리는 1차 시장 금리는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받는 수입입니다. 1차 시장 금리는 똑같은 금리라도 수입이야. 근데 2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MBS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조성했지만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2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하고 수입 중에 뭐가 커야 되는데 수입이 커야지. 그러니까 디귿의 금리가 미음의 금리보다 높아야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전혀 하자가 없는 지문이죠. 네? 30번. 개인세이 넣지 마라. 개인세이. 30번. 지대에 일어난 설명으로 잘못된 거.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지대론과 절대지대론에 의하면 제1등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제1등지인 한계지대도 지대가 발생하는 게 절대지대설이죠. 그러니까 절대지대설은 모든 토지에서 지대는 절대적으로 다 발생하니까 절대지대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 이 제1등지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차액지대설하고 위치지대설입니다. 그러니까 차액지대나 위치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수확량에 수면 지대가 없고 또 수송비가 증가해서 한기지는 수송비를 지출하고 하면 지대를 지불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지만 차액지대와 위치지대 외에 마르크스가 주장한 절대지대, 이 절대지대는 토지만 소유한다면 지대는 반드시 발생한다.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한계지조차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모든 토지에 지대가 다 발생한다. 절대지대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려 있고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이 다 확인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지문들입니다. 31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은 모기지 이론하고 영모기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영모기지가 바로 주택연금제도인데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령자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자녀 생애 기간 동안에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다가 사망 시점에서 주택을 매각해가지고 그동안에 지급한 생활비 그 연금을 전부 일시불로 회수해가는 제도죠. 그죠? 근데 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담보가 뭐야? 주택법상 주택이죠. 원칙은. 그죠?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정합니다. 그걸 담보로 정하는데 주택법상 주택가 또 노인복지주택도 담보 대상에 포함이 되고 복합용도주택도 담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담보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죠. 다만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는 확정기간 방식은 선택을 못한다고 안 하던가요? 그거 모르나 지금? 그럼 1번에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부상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 노인복지주택은 담보가 될 수가 없다니까 확정기간 방식은. 근데 그걸 답을 못 찾고 어디 가서 답을 찍고 있는데 지금. 아주 이렇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은 맞춰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걸 이제 다 틀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물론 28번 같은 거는 계산 문제니까 틀렸다 치고, 29번은 그림을 쳐다보기 싫어서 틀렸다 치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만, 그죠? 왜 중개사 시험에 그림이 나와 하면서도 33번도 또 그림이, 아이고, 보기 싫다. 그냥 찍어보고, 그래 틀리고, 그러다 치자. 그럼 다른 거는 맞춰야지, 그러면. 참네. 숫자 보인다고 틀리고, 그림 보인다고 틀리고, 그럼 뭐 맞출 건데, 그러면. 자, 확정기간 방식요.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이제 차입자가 선택하는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는 확정기간 방식은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이 담보 대상에서 제외 된다. 두 번째는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5%의 의무 인출금을 책정해요. 이거는 확정기간 동안에는 연금이 나오니까 인출을 못합니다. 연금 지급이 종료된 후에 비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해 두는 돈입니다. 5%가. 그러니까 주택 수선비나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 명목으로만 인출해 쓸 수 있는 돈이 의무 인출금이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 보정료가 초기 보정료가 있고 연 보정료가 있어요. 초기 보정료는 1.5%, 연 보정료는 0.75%. 기억해야 돼, 비율. 그다음에 그 주택연금 신청을 하려면 금융기관이, 그죠? 노인이 사망하는 시점에서 주택을 바로 처분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지급한 연금금액을 일시불로 회수하잖아, 그지? 근데 주택을 처분하려면 선순위 담보물건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얼구가 아주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기 이런 게 일치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있으면 주택을 매각할 수가 없잖아요. 선순위 담보물건자가 있으면 주택을 바로 처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권리관계 아주 깨끗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원칙은 임차권이 설정돼 있어도 담보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임차권이 설정돼 있으면 임대차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매각을 할 수가 없거든. 채무를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5번도 전혀 하자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32번은 어려워서 내가 모르겠다. 1번에 인력관리는 뭐야?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적 관리가 아니고, 그지? 인력관리라든가 수지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손익분기점 관리 이런 것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죠. 아니? 왜 권리관계 관리와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에 해당합니다. 그지? 그럼 이번에 기술적 관리는 시설 관리라고 해야죠. 시설 관리 또는 설비 관리 영역이고 경제적 관리를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의 자가 관리는 가장 큰 단점이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려면 위탁 관리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전무에게 맡기면 소유자는 자기 일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겠지만 자가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는 게 자가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다음에 4번의 위탁 관리는 전무에게 맡겼지만 내 맘처럼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남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밀 유지가 어렵고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 설비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 다만 이제 전문가에게 맡겼으니까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겠죠. 꼭 필요한 부분만 비용을 지출하니까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소유자는 자기 일만 하니까 업무가 타성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게 위탁 관리의 장점이니까 4번이 틀려 있고 4번이 옳죠. 옳은 지문이고 틀린 게 아니라 5번에 혼합 관리는 전문가하고 소유자가 같이 관리하니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그게 혼합 관리의 제일 큰 단점이죠. 자, 이것도 이제 점수를 주는 문제고 32번 같은 거는 진짜 틀리면은 이거는 진짜 뭐 그죠? 모르겠습니다. 합격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난이도 하급 중에서도 가장 하급 문제도 하하급입니다. 이거는 33번 문제 답을 찍을 게 없어요. 자, 크루스의 중심지 이론은 상권에 관한 상업입지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죠. 상업입지 이론은 공업입지에서는 절대 접목을 할 수가 없지. 공장 입지하고 상업 입지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공장 입지에 관해서 상권에 관한 이론을 어떻게 적용을 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런 걸 갖다가 1번 지문을 찍어야 될 건데 다른 거 찍고 있고 그죠? 자, 그리스도를 중심이 돼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 그림을 봐. 기억이 재화에 도달 범위, 니은이 최소 요구치여야 되죠.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럼 2번 지문 하자가 없고, 그다음에 3번에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의 숫자와 모양, 위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 교통, 행정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이거는 1회 모의고사 때 나와 있었어요. 이미 다 1회, 2회 때 모의고사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이 지문들을. 그럼 이미 알고 있어야 될 지문이지. 그 다음에 3번에 크루스탈의 중심지에서 중심지가 한 개만 형성될 때는 원형으로 형성되는 게 가장 좋아. 원형으로. 그래야 모든 게 서비스가 다 도달을 해. 근데 복수로 지금 B 그림을 보면 중심지가 여러 개죠. 근데 그림이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벌집처럼 이렇게 형성돼 가야 모든 능력의 서비스가 도달하고 경쟁이 최소화된다 이 말이다. 그래서 복수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정육각형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그럼 4번도 전혀 하자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개 알아야 될 게 크루스탈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성립 요건, A 그림이 성립 요건을 뜻하죠. B 그림이 형성 과정을 뜻하죠. 그럼 크루스탈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나 뭘 중시한다? 형성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 말이야. 크루스탈리의 중심지 이론은. 근데 허퍼나 레일리, 그 다음에 컨버스 이런 아들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다면 각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서 상권의 경계나 분기점이 어디에서 형성되고 소비자를 몇 명 끌어가서 시장을 점유해 가는가 그걸 입장하고 있는 게 레일리나 허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레일리라든가 컨버스 허프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근데 크루스탈리는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나 형성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아셔야 돼. 그 다음에 5번에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은 서로 접해 있을 때 이익이 크게 생기죠. 그러니까 동종 업종은 한 장소에 모여들죠. 그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를 집재성 점포라고 합니다. 5번 지문이. 근데 이 집재성 점포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공간 균배 원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피트가 주장한 공간 균배 원리만 이런 사실을 설명하지 다른 상권 이론은 전혀 이런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랬네요. 이것도 이미 모의고사 때 다 보여줬던 지문이다. 이번 동행 모의고사에서 한두 번씩 다 보여줬던데 지금 뭐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죠? 1번을 못 찾아내고 이건 당연히 크루스탈리 이론은 상권을 대표하는 이론이니까 상업 입지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고요. 공업 입지에 적용되는 이론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그리고 아이샤드나 그리너시 주장한 통합 이론. 요 세 가지가 공업입지를 대표하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공업입지는 또 상업입지는 적용을 못해.
공장 입지에 관한 인원을 상권에 제공할 수도 없고 상권에 관한 인원을 공업지에 제공할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죠? 유용성이 달라지잖아요. 주거 입지를 결정할 때는 뭘 고려해서 입지를 결정해야 됩니까? 쾌적성을 고려해야죠. 상업 입지를 결정할 때는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업 입지는 생산성이나 비용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입지 요인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론을 같이 접목합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그죠? 이해가 가나 이제? 그래서 1번이 틀려 있고요. 34번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요 개발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가장 먼저 5단계로 나누는 제일 먼저 하는 분석이 뭐고? 지역 경제 분석. 그 다음이 시장 분석. 그리고 시장성 분석. 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순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 앞에 3단계, 요게 시장 분석이라. 또 그리고 뒤에 2단계는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지문으로 구성해가지고 만들어내면요. 틀립니다. 그 부동산 개발의 분석을 2단계로 나눌 때 시장 분석에는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 타당성 분석이 포함된다. 맞아 틀려? 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는 거지 시장 분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3개를 시장 분석이라고 뭘 2개를 경제성 분석하는 거 요것도 바뀌면 안 됩니다. 이런 게. 그리고 앞 단계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자료가 있어야만 다음 단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되지. 그리고 앞에 단계 분석은 뒤에 단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왜? 지역 경제 분석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럼 지역 경제 분석은 시장 분석에 포함이 되고 또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은 시장 분석에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이 앞 3단계 분석은 당연히 타당성 분석이나 투자 분석에 전부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지. 앞 단계의 자료가 없고서는 다음 단계는 분석을 못 하는 거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2단계로 나올 때도 먼저 시장 분석을 하고 뒤에 경제성 분석을 해요.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의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인구 수준, 소득 상태, 고용 정도, 성장 가능성, 수요 요인 이런 지역의 거시적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거고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을 파악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 분석은 개발업체가 공급하는 물건이 얼마나 잘 매매되고 임대될 것인가 분양 가능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시장 분석이고 그 일환으로 바로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지표도 분석하고 수요공급 상황도 조사하고 매매 분양 가능성도 측정해가지고 요 3단계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이 과연 이 시장에서 채택 가능한 사업이냐 사업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작업이 바로 시장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 사업이 이제 채택 가능하고 할 만하다는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을 평가하고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그리고 투자 분석 등에서 투자를 결제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을 평가해가지고 투자를 결제하는 요 과정 전체를 그냥 경제성 분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은 실제는 수익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게 시장 분석이면 수익성을 평가해서 투자를 결제하는 과정이 경제성 분석입니다. 자, 이 구분하는 건데 1번에 당연히 경제성 분석이 아니고 시장 분석의 자료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하는 순으로 선시장 분석 후 경제성 분석이 돼야죠. 그지? 1번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2번에 경제성 분석에서는 타당성 분석이나 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분석하여 거기까지 맞죠? 봐라. 타당성 분석이나 투자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을 평가하는 거 요게 바로 경제성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뒤에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 이건 시장 분석의 핵심이지. 시장 분석이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야.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 분석에서 먼저 사업이 채택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야 수익성을 평가해서 투자를 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지 2번 지문도. 근데 3번에 투자 분석을 위한 사항에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의 내용도 포함된다. 그렇다 말이야. 보라고. 요 앞에 단계의 자료가 나와야 다음 단계를 분석하니까 요 앞 단계의 자료가 뒤에 단계를 분석하는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앞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 분석 전부 타당 분석이나 투자 분석에 다 포함이 돼야지. 앞 단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은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4번에 시장 분석은 기존의 개발 사업을 제외한 새로운 개발 사업에 대해서 행해지는 사업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하지만 기존 개발 사업도 분석을 해야죠. 제외하면 안 되지. 왜? 자, 여러분들 봐요. 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흡수율 분석은 내가 지금 요 달서구 지역에 빌라를 100호 공급하고 돼. 근데 내가 100호 공급하는 게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빠르게 이 시장에 팔려나갈 건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과거나 현재에 다른 업자들이 분석한 추세를 파악해 보는 거야. 갑이 100골을 공부할 때는 2달 걸렸고, 옛날에 을이 100골을 공부할 때는 4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현재 병이 공급하고 있어, 빌라를 이 지역에. 근데 병이 100골을 공급하고 있는 중인데 2달이 걸려도 70%밖에 흡수가 안 됐어. 그럼 좀 더 오래 걸리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의 추세를 파악해가지고 내가 공급하는 부동산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빠르게 팔려나갈 것인가를 예측해내는 게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죠. 그러면 과거나 현재의 추세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기존 사업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추세를 어떻게 측정해냅니까? 측정할 수가 없지. 그지? 그 다음에 5번에 이 5번 지문이 좀 어려워. 만약에 5번 지문을 찍어도 물론 안 되지만 5번을 찍어서 틀렸다. 내가 이제 용서를 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래 마케팅에서 나오는 지문이죠. 마케팅에서 시장 전문 마케팅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시장 전문 마케팅에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S하고 P가 다른 건데 요 S가 뭐야? 이게 시장 세분화라. 그다음에 P가 뭐야? 포지셔닝. 이게 뭐고? 시장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근데 세분화하고 차별화를 구분하는 포인트가 세분화는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수요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게 세분화지. 그다음에 상품의 특성,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는 전략을 차별화하죠. 그럼 차별화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계되는 거고, 요 세분화가 수요자의 특성과 관계되는 거죠. 그죠? 그 지금 바뀌어 있죠. 5번 지문이. 수요자의 특성과 관련된 게 시장 세분화, 상품의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게 제품 차별화예요. 아셨어요? 오늘 제가 낸 문제 중에는 34번 문제가 가장 난이도 상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실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 문제는 난이도 상급이니까 틀려도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풀어준 문제 한 개도 틀리면 안 돼. 이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죠. 간편규칙의 용어를. 근데 표준지 공시가는 국정이 조사평가에 공시하는 거고, 개별 공시가를 시장 국정이 공시하죠. 근데 끝에 표준지의 단위면당 가격이니까 표준지 공시가죠. 그럼 이거는 국정이 조사평가에 공시한다 그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에 대상 공선이 속해 있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거는 인근 지역입니다. 대상봉사는 인근 지역에만 속해 있고 유사지역은 대상봉사는 없어. 유사지역 그러면 대상봉사는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 특성이 유사해서 유사지역이 하지 대상봉사는 인근 지역에만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제조단원께서 강가 수정을 해서, 즉 강가액을 공제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표 가격은 원가법이지 적산법이 아니고, 적산법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또 4번도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이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할인해 이자율로, 그러니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에요. 수익 분수법이 아니고, 그지? 수익 분수법은 가격이 아니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야 되겠지. 5번이 옳은 질문인데요. 이 5번이 작년에 틀린 질문으로 나왔어요. 5번은 지금은 옳죠.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작년은 요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고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는데, 이 가치 형성 요인은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답은 5번이 옳은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5번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 답은 1번이 옳죠.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치 형성률을 분석한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분석의 개별적인 가치 형성을 분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2번에 지역 분석의 근거는 부동산과 인접성. 개별 분석의 근거가 개별성이죠. 그럼 2번은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3번에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 표준적 이용하고 가격 수준을 파악하면 지역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개별 분석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이 표준적 이용이냐 최유효 이용이냐, 가격 수준을 판단하지 가격을
결정하는 건지 이 정도는 구분이 다 돼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에 4번에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한계가 더 있어. 동일 수도권도 지역 분석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인근 지역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분석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5번에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적합,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죠. 36번 정도 수준이라면 딱 우리 시험하고 똑같은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이 이거보다 더 쉽게 만만하게 안 나옵니다. 35번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냥 직접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이 35번이나 6번은 그대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나올 거 봐. 지금 막 겁이나 미치겠어요. 겁이나 미치겠다니까. 출제자가 내한테 혹시 문제 팔아먹었다 할까 봐. 나 거짓말 아니고.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가. 동행 모의고사하고 핵심 백선에서 여러분이 봤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들도. 똑같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게. 물론 개론이 뭐 지문 5개 글자도 하나 들고 똑같다면 그건 뺏긴 거지만 그죠? 5개 지문 중에 3개 이상이 똑같다. 그건 100% 측정하고 같습니다. 이 학문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100% 측정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정도로 내가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제 10며칠 남았는데 저 동행 모의고사하고 그 백선 자료만 가지고 그냥 그것만 좀 소화를 시켜봐라. 내 것으로. 거기에 있는 지문이 나왔을 때 안 틀리게 좀 만들어 봐요. 그러면 60점은 안 받겠나? 뭐 90점 받으랍니까? 65점만 받으면 되는데, 그지? 60점 받으면 좀 불안하고, 한 달 동안 필요해야 되잖아. 가빠이도 갔다 와야 되고, 혹시 또 실수했나. 2개만 더 맞추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다리 쭉 묶고 자잖아요. 응? 자, 그러니까 자료를 70% 이상만 내 것으로 소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에서 동영 모의고사든 백선 자료는요, 자료를 보다가, 정말 이게 봐도 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버려버려요, 그냥. 버려. 근데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도 안 되죠. 다 버리면 안 되고. 그지? 한두 개 정도 버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와서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혼란스럽고 하면 그걸 안 하는 게 더 낫지 하는 것보다. 안 그래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게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리더라도 60점을 받는 시험이니까 90점 이상 받아야 되면 버릴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잡듯이 다 해야지. 근데 60점짜리 시험인데 뭐 몇 개 버려도 60점 만드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70%만 해결해도 60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뭐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이런 거는 파헤치고 뭐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버려버려요. 37번에 적상 가격을 구하는 문제는 최근에 4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원가 방식은 이 적상 가격 계산 문제보다는 서술형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맞는데 시험에 난 건 모릅니다. 근데 적상 가격 구하는 것 중에 지금 37번 문제가 가장 쉽게 적상 가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이상 쉽게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정도 문제를 못 풀어서 찍어야 되면 그죠? 이거는 원가 방식에서 적상 가격 구하라 하면 그냥 무조건 찍어야 되겠죠. 요 정도는 풀어야 돼. 적상 가격을 어떻게 구했죠? 적상 가격을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구했단 말이야. 근데 요 재조달 원가가 언제 시점에 재조달 원가입니까? 기준 시점입니다. 신축 시점이 아니고. 그럼 자, 지금 신축 후 10년이 지난 콘크리트 슬래브 주택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기준 시점 현재 제조달 원가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 지금 기준 시점 원가를 줬죠. 근데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지. 그럼 이걸 곱하면 전체 제조달 원가가 얼마? 1억 나와 있죠. 제조달 원가는. 그죠? 100제곱미터 곱하기 100만 원이니까. 그럼 제조달 원가는 100만 원 계산됐어. 그럼 이제 감가 누계만 계산해서 공제하면은 그러면 적상가격이 되는데 자 보니까 내용문수가 60년이고 내용문수 만료시 장가율이 10%가 있어요. 정액법으로 적상가율을 구하라. 그런데 이제 요 정액법이 감가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사용하라 합니다. 근데 정액법은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을 구할 때 감가가 발생하는 총 금액을 경제적 내용수로 나눠버립니다. 평균 분할을 하는 거죠. 경제적 내용수는 몇 년이라 그랬어요? 60년이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감가 총액이 이게 얼마냐가 문제지. 자, 만약에 내용문수가 종료됐을 때 장가율이 없죠. 장가율이 0%면 요 1억짜리가 1억이 다 감가된다는 뜻이야. 그럼 감가 총액이 1억이 됩니다. 근데 장가율이 10%다. 그 말은 10%만큼은 감가가 안 생기고 남는다는 뜻이다. 그럼 내용문수 간에 총 감가되는 비율은 90%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1억에 90%가 감가 총액이 되는 거야. 장가율을 뺀 만큼이. 그럼 9천만 원이 감가 총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요거 계산한 게 이제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만 할 줄 알면 어려운 게 없지. 그럼 9천만 원을 60년으로 나눠봐 얼마고? 150만 원이죠. 근데 요거는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이야. 매년 1년치 감가액이 150만 원인데 적산가액을 구하려면 누계액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감가 누계액을. 그럼 누계액은 뭐야? 그동안의 경간 동안의 총 감가액이 누계액이니까 여기에 경과연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몇 년 지났어 지금 경과연수가? 10년이 신축 그 10년이 경과한 그래서 10년 지났네. 이거 곱하면 감가 누계액은 1,500만 원 아닙니까? 공제하니까 적산가액은 8,500만 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인데 뭐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정액부에서 매년 감가를 어떻게 구하는가? 요런 알아놓고요. 장가율이 있으면 제조단가에서 장가율만큼을 뺀게 감가총액. 장가율이 0%면 제조단가 전체가 감가총액입니다. 그걸 내용수로 나오면 매년 감가액이 나오죠. 여기에 경과연수 곱해주면 그게 누계액이라. 요것만 계산하면 이거는 뭐 전혀 하자가 없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38번에 수익 환원부에서 수익가격 계산하는 것도 오래 정해진 문제예요. 이거 그냥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수익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해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순수익이 뭘 의미합니까? 순영업 소득을 뜻하지 않습니까? 순영업 소득. 이 순영업 소득을 그냥 순수익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그럼 지금 유효총수익이 4천만 원인데 영업경비가 600만 원이다. 그럼 순영업 소득은 4천 빼기 600 하면 3,400만 원이 순영업 소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지? 그럼 요거는 계산이 됐고 이제 환율을 구하는데 이 환율을 구하는 것도 많이 했죠. 지금 토지하고 건물의 가격 구성비를 주고 토지와 건물 각각의 환율을 주면은 토지 가격 구성비는 토지 환율 곱하고 건물 가격 구성비는 건물 환율 곱해갖고 합쳐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환율을 구하는 방법이 무슨 법이지? 물리적 투자계략법이라는 물리적 투자계략법. 투자계략법은 물리적 투자계략법도 있고 금융적 투자계략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리적 투자계략법인데 토지 가격 구성비율, 토지 가격 구성비율에는 토지 환율 그대로 그냥 곱해주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없잖아. 그다음에 건물 가격 구성비율, 건물 가격 구성비율에는 건물의 환율을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돼. 그럼 토지하고 건물의 가격 구성비율이 40%대 60% 그랬으니까 요 40% 60%에다가 토지 환율은 5%이고 건물 환율은 10%다. 각각 곱해주면 되는 거지. 토지와 건물의 환율은. 그지? 그럼 이거 두 개 곱해갖고 합쳐봐라. 요거 곱하면 2% 나오지. 요거 곱하면 6% 나오네. 그럼 두 개를 합치니까 환율은 8%가 나왔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지? 곱하고 하면 8% 나오잖아. 각 곱해봐라. 그리고 이제 3,400만 원을 8% 나누면 되니까 나누면 4억 2,500만 원 하고 나오겠네. 금액이. 자, 이 문제도 이제 아주 단순한 문제니까 이런 건 이제 못 풀면 안 돼요. 그다음에 39번에 참 이 39번 문제를 그죠? 어려워가지고 못 풀어가지고 이걸 찍어서 틀렸다. 참 정말 서글픈데. 자, 지금 봐봐. 수익환원법은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수익가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순수익 알아야 되죠. 환원율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수익을 환원율로 이렇게 나눠야 가격이 산정되죠. 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을 산정하는 요 과정을 뭐라 해요? 환원 방법이란단 말이야. 그래서 순수익과 환원율, 환원 방법 세 가지를 수익환원법의 3요소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의 원가법. 지금 봐라. 요 원가법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가격을 구하는 요 방법을 원가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지? 이게 원가법이지. 그 다음에 적산법은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고 거기에 필요재행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죠. 그럼 임대료 산정하면 기초가격, 기대율, 필요재행비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왜?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죠?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수익 분석법.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고 수익을 지금 환원하니까 수익 환원법이고 수익 분석법이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려면 순수익에 필요증비를 더한단 말이야. 그럼 순수익 플러스 필요증비니까 순수익과 필요증비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뭡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이 뭐야? 거래 사례가 있어야 거래된 사례가 있어야 거래를 얼마에 했는가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래 사례의 가격을 가지고 대상 공산의 가격을 평가해내는 거야. 근데 임대료를 평가하려면 임대가 된 사례가 있어야 사례 공산에 임대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례보험사의 임대료를 가지고 대상보험사의 임대료를 평가해내는 게 임대사례비법이라고. 그럼 가격을 평가하려면 거래사례가 있어야 되고 임대료를 평가하려면 임대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이? 무슨 지금 요 임대사례비법에 거래사례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임대사례가 필요한 거지. 임대가 된 사례가 있어야 사례보험사는 임대료에다가 사정보장,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을 비교해가지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거고, 거래사례비법을 적용하려면 거래사례가 있어야 그 거래사례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을 비교해서 가격을 산정해내는 거야. 그지? 거래사례비법은 거래사례를 가지고 가격을 평가하는 거고, 임대사례비법이 임대사례를 가지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건데, 이게 임대사례인지 거래사례인지, 아이고, 맞았습니까? 39번 맞았어요? 어디 뭐 찍다 보니까 맞았어요? 알고 맞았어요? 알고 맞았겠죠? 그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40번. 이거 풀고 나면 이제 정규 과정이 다 끝나는데, 1년치 정규 수업이 전부 다 끝나는데요. 어이? 점심 드시고 와서 2시간 40분 쉬었다가 풀면 안 될까?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죠? 꼴도 보기 싫죠, 이제?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분류의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자, 1번 질문은 이제,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전부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하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평가에서 공시하는 거는 개별자 들어가는 거, 개별 공시와 개별주택 가격은 전부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 산정하는 거는 공시가는 개별 공시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가격도 개별 주택가격을 가지고, 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이 아니라 개별 주택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근데 공동주택은 표준이나 개별 주택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주택 그 자체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도 하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리얼의 4번에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 자체가 없어요. 표준주택을 선정해가지고 그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택 가격도 구분해서 공시하는 건 단독주택만 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리얼 지문은 표준주택 가격이 아니고 뭐? 표준주택 가격 맞습니다. 그게 4번에 표준주택 가격, 거기 표준주택 가격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지문이 틀려 있지. 표준주택 가격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당해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주택 가격은 1월 말까지 국장이 공시하죠. 그렇게 해서 국장이 이제 표준주택 가격을 1월 말까지 공시하면, 옆에 있는 개별주택 가격도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자체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표준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다. 이거는 그냥 뭐 어떤 형태도, 또 공동주택에서 표준주택 나왔다고 또 무조건 틀렸다 이러지 말고, 지문에 그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 공시하지 않는다. 그래도 틀리다 하면 안 되겠죠. 안 한단 말이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있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시한 날입니다. 공시일로부터 서면으로 공시하는 공시한 사람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동행모의고사는 이제 9, 10월 달에 동행모의고사는 4번을 쳤고요. 중간에 또 이론 총론이 2번 해가지고 6주 과정으로 이제 9, 10월 정규 과정은 마무리를 했는데, 1년 수업도 이것으로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딱 남아있는 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백선 특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백선 특강 한강 해지만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어요. 모든 걸 다 들었어요. 이미 백선 특강 안 해도 드릴 거 다 줬습니다. 다 주고, 그 다음에 백선 특강 자료에도 이제 동행모의고사 요 사회분을 해결해야만 그 백선 특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죠? 베이스가 요 동행모의고사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에 동행모의고사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 백선 특강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해 왔을 거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올해 고득점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난이도가 높은 수준으로 시험에 나올 걸 예상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비책을 다 세워줬어요.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는 높은 난이도에 적응해서 훈련한 사람은 점수를 받죠. 근데 난이도 낮게 대비책을 세운 사람은 점수 자체를 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1년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대비책을 세워줬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대비책은 서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드린 자료, 동행모의사하고 백선 자료를 잘 점검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일자로 합격할 수 있는 베이스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1년 동안에 강의도 부족하고 재미도 없고 성질도 더러운 놈 만나가지고 그죠?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을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나오고 나서 학했던 모임인데 거기서 뜨겁게 우리 해법 풀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내가 욕을 해도 진짜 욕을 난 게 아니고 그게 사랑으로 어루만진 거다. 이런 걸 학했다 모임 가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모임 때 다시 봅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뭐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